이번 시간에는 행정론 두 번째 시간으로 243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43쪽에 보면 28번에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와 있네요. 업무 세분화,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느냐. 보통 우리가 분업이라 하고 이것을 지키는 원칙을 기능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 세분화는 장점으로서 업무나 기술이 단순화되고 전문 기술 개발이 용이하고 통제가 용이하고 효율성도 증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이 발생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이 등장하거나 또는 조직 조정 비용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장점은 장점이지만 단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클라이언트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job enlargement, 업무 확대나 job enrichment, 업무 확충 또는 충실이나 또는 job rotation, 업무 순환 보직이죠. 업무 순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업무 담당자의 기상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혼란 비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사례 관리나 사례 옹호나 또는 팀 운영 방식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문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단일 접수 창고나 종합 서비스 센터, 종합적인 정보나 의뢰 시스템, 또 그런가 하면 트래킹, 추적 서비스 이런 것 등도 좋은 해결책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직무순환을 한다. 직무순환은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을 치유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한다. 그러면 더욱더 생길 것이고, 다른 거 자, 거기 보면은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한다가 아니라 업무와 기술이 단순해진다, 전문 기술 개발이 강화된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처 방안이기 때문에 답은 2번 해설에 자세히 설명까지 넣고 또 다른 문제의 해설까지 붙여놨습니다. 29번에 대한 것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은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기관은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파트너십 모형에 관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부문과 비영리 조직 간의, 민간 조직 간의 혼합 체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공공의 개입을 통하여 지역별, 대상별 형평성을 높일 수가 있다. 공공의 개입이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장점이죠.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공공 부분보다 강하다. 공공재정의 투입은 비영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비영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어 문제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4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31번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나와 있는, 31번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32번 보세요. 제가 이론 시간에 생략하고 넘어갔던 것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행렬 구조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자, 어떤 요즘에 고유명사 매트리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매트리스 조직이나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에드오크라시라고 하는 임시 조직의 하나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업무가 생겼다고 해서 새로이 조직 성원을 보충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존의 기능별 조직으로부터 몇몇씩 착출해서 임시 조직, 에드오크라시로서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업무를, 사실은 아침과 같은 데는 기본 업무는 본 기능별 조직에 가서 보고, 그리고 일정 시간에 새로운 업무 조직인 매트리스 조직에 모여서 새로운 업무를 보고, 그리고 해서 한꺼번에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그러다가 새로운 업무가 마감이 되면 다시 그 성원들은 다시 차출된 본래의 기능별 조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이 성원들을 벌충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조직 전체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드호크라시 그중에 매트리스 조직이 되겠습니다. 역동적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다. 직권화 분권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업무자가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단점으로 오른 거. 왜냐하면 이중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 조직의 가장 것이 2개 이상의 권한 계통이 중첩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역할 긴장이나 역할 중독이 맞으면 역할 상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비탄력적이다? 아니죠. 조직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대단히 신축적이며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 분업과 부서 간 통합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장점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다소 말장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자, 이것은 실무행정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직전에 나왔습니다만 이걸 또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구에 설치된 곳이 뭘까?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시군구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나? 시군구에 바로 이것이 2012년도에 개편된 원스톱 주민통합 서비스를 개편한 2012년에 개편한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지역단위 보건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다 좋습니다. 여기 온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 운영되었던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산물. 이 2년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했다가 이를 중단하고 주민지원센터로 이렇게 2006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지만 시군구 협의회는 둘 수 있는 겁니다. 둘 수 있는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콜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 건의하는 기구지 무슨 사례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던 원스톱 주민통합서비스 사업이 개편된 것을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여기는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을 통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이끌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죠. 34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을 연결해 오른 것은, 자, 리더십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은 1940년대, 50년대에 있던 자질이론, 특성론이라고 합니다. 또 리더십은 또 50년대, 60년대를 이끌어가는 행태론, 행동이론, 행태론, 행동이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상황이론을 보겠는데,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은 행동이론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특성 환경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다. 이건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난다. 이건 자질론, 특성론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신뢰와 존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35번에 보시면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황 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피들러 또는 레딘 또는 허쉬와 브랜차드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이론에서
행위 이론, 행동 이론, 행태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관리격자 이론 또는 관리망,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 중도형이 주의적이다? 아니죠. 80일 유형. 과업지향도 9단계로 인화지향도 9단계로 나누어서 80일 유형의 리더십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걸 크게 나눠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일도 잘하면서 사람도 좋은 과업지향도 9단계, 인화지향도 9단계인 통합형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쓸데없는 것은 과업지향도 1단계, 인화지향도 1단계, 있으나 마나형, 무기력형은 아주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도형이 아니라 통합형. 자질이론에서 효과적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 유형을 분류된다.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높은 도덕적 가치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표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6번은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많은 설명들, 저도 이론 강의 때 설명을 했고 또 역시 그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아주 교재를 다시 복습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36번의 해설을 다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7번에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허쉬와 브랜차드의 리더십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론, 리더십에서 상황이론에는 피들러나 또는 네딘이나 허쉬와 브랜차드가 있는데 특히 허쉬와 브랜차드는 상황 변수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부하의 성숙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쉬와 브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 업무 성숙도, 즉 업무 수행 능력이죠. 심리적 성숙도, 조직이나 리더에 대한 충성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신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업무 성숙도는 대단히 뛰어나다. 한편 직원들은 대체로 조직 발전을 바라고 있으나 솔선수범하여 일을 하려는 의지는 매우 약하다. 심리적 성숙도는 약하다. 업무 성숙도도 뛰어나고 심리적 성숙도도 뛰어난 그런 부하들에게는 맡기면 됩니다. 유의명 리더십. 업무 성숙도도 형편없으면서 충성도인 심리적 성숙도도 형편없으면 처음부터 철저히 감시, 통제, 감독, 명령으로 이끌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업무 성숙도는 별 볼 일 없으나 심리적 성숙도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업무 성숙도는 뛰어나지만 업무 성숙도는 별 볼 일 없는데 조직이나 리더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뛰어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도형 리더십 가르쳐서 진짜 내 식구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업무 성숙도는 뛰어난데 심리적 성숙도, 충성도가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형, 미운 놈 떡 하나 주듯이 바로 이런 경우에는 자꾸 밉지만 내 식구 인전을 끌어당겨서 참여형 리더십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성숙도는 뛰어나지만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약한 심리적 성숙도가 약한 사람은 자꾸 끌어당겨서 내 식구로 만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바로 참여형 리더십을 쓰게 되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 답은 2번이 되겠고 만약에 설명이 궁금하신다면 해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기부여 이론 내용 이론으로서 메슬로우 또 엘더퍼, 맥그리거, 아지리스, 허스버그 이런 이론 등이 있고 과정 이론으로서는 브룸의 VI 이론이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때 상향 충족에 간다.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이행해 간다. 이게 상향 충족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균형 이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자신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반대 급부를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충성도나 동기유발의 강도를 달리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형평성 이론, 균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력과 보상과는 공정성이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이다. 맞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existence needs, relatedness needs, growth needs,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로 나누되 매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퇴행좌절이라고는 하향 충족의 경우도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아니 모든 경우에 모든 인간은 세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되 그 중에 어떤 욕구가 강하게 표출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추구될 수 있습니다.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봉급이나 근무 환경은 즉 인적, 물적 환경 요인은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매슬로우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발전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그 기초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것을 하나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은 여러분들이 해설로 접근해 주시고 24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40번에 보시면 휴먼 서비스 인력의 소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려운 아이죠. 우리가 소진이란 단어 아시죠? 소진. 그야말로 지친 정도를 넘어서서 무관심해져 버린 소진의 4단계 아직 출제는 않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암기하시고 가셔야 된다겠죠. 열성, 심체, 좌절, 무관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휴먼 서비스 인력 소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간다운 노동생활 운동 QWL을 도입한다. 좋습니다. 직원 참여와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 환경을 조성한다. 슈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선적 책임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지지적 슈퍼바이저죠. 조직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조직 문화를 개선은 좋지요. 개인별 성과 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인력의 소진 현상,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시장 경쟁 논리로 이렇게 되면 인력의 소진 현상은 더 빠르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 슈퍼바이저. 풍부한 지식, 실천 기술과 경험, 개방적 접근, 솔직성. 자, 모두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뭐 진지한 자세 또는 뭐 긍정적인 보상. 그야말로 상벌을 엄정히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다 여기는 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뭐 여기도 기초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선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선 슈퍼바이저의 슈퍼 기능으로서는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한다.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하는 것은 슈퍼바이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 및 과업을 결정하는 것은 일선 사회복지사가 하거나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선 슈퍼바이저 역할이 아닙니다. 다음에 일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독한다. 행정적 슈퍼비전.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 역시 행정적 슈퍼비전. 일선 사회복지사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킨다. 지지적 슈퍼비전. 일선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슈퍼비전.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4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재무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서, 결산 보고서가 나오고 결산 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론 시간에 다루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교재에도 실시하는 내용이어서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 지출과 관계없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발생 시점으로 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발생주의는 실적 위주 회계가 되겠습니다. 실적 위주 회계. 그래서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그에 비해서 발생주의 와는 달리 다음에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사회복지 재정에서 민주성을 띈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행정에 비해서는 민주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통제 기능보다는 기획 기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운영회계감사는 감사에는 우리가 규정수능감사와 운영감사 또는 규정수능회계감사와 운영회계감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회계감사 후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서 이론 강의 내면화된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눈에 걸쳐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냈습니다.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 이것도 굳이 설명할 것 없이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순서는 첫 번째가 예산 편성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라고 사실은 예산안 편성이죠. 첫 번째 단계 예산 편성, 예산안 편성,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 감사, 그리고 보고서 심의 및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안 편성, 심의 의결로 확정, 다음에 집행, 다음에 결산 및 회계 감사, 그리고 결산 보고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번호 찾아가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6번, 249페이지 46번을 보시면 다음 중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방식에는 중앙정부가 일괄하는 방식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하는 방식도 있고 민간부문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도 있고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서는 주도는 지방정부가 돼 중앙정부가 주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규제하는 방식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규제 방식 또는 클라이언트 수를 통한 규제 방식,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나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는 어떤 그 범위를 가지고 하는 규제 방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은 재정을 통한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원을 조달하되 그 재원 조달의 명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카테고리컬 그란트에서 범주적 보조금, 또 그런가 하면 총액 또는 포괄 보조금, 또 하나는 일반 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카테고리컬은 범주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상세한 항목의 내용부터 상세한 항목의 지출 금액까지를 중앙정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명시해서 내려보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을 우리가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 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몇 개의 기능으로만 나누어서 예산을 내려보내되 나머지 세부 항목이나 세부 항목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총액 보조금, 포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은
큰 덩어리로 내놓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 분위, 말하자면 장관항의 명목, 말하자면 세분화나 그 각 장관항에 갈린 금액 조정까지도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가장 큰 것은 일반 교부금, 다음에 총액 교부금, 총액 보조금, 가장 자율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주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 재정공급 방식.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걸 지급하는 방식이 여기 범주보조금, 포괄보조금 이런 단어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박스는 뭐냐는 거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 클라이언트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우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강조, 제3자 현금 상환 방식. 세 번째 줄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용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바우처를 가지고 우리가 다 노초형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있는 매칭 보조금이 나와 있죠. 매칭 보조, 매칭 펀드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 왜냐하면 거기 종잣돈으로 디딤 씨앗 통장과 같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월 3만 원 정도, 3만 원까지의 금액을 적립을 하면 국가, 즉 주로 지단이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매칭 펀드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놨다가 18세가 넘어서 자립하고자 할 때 자립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디딤 씨앗 통장 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발달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이룰 때 매칭 포인트, 매칭 보조금이 등장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48번 보시죠. 예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예산 모형으로 4개를 배웠고 교집합 부분으로 MBO를 봤습니다. 예산 편성 기법으로서는 품목별 예산 LIBS, 성과주의 예산 PBS, 그리고 기획예산 PPBS, 그리고 연기준 예산 ZBB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조직관리 운영 방식과 예산 편성 운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MBO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거기에 보면 품목별 예산이 쭉 나와 있죠. 품목별 예산은 휴게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간 운영과 활동 내용을 명확히 보여준다.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증액시켜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항목별 지출 금액을 정해서 기본적인 엑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항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 LIBS입니다. 그 때문에 통제 기능이 강하고 회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오면 회계 책임이 명확한 것은 품목별 예산이 맞지만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일선 조직들 담당 업무라고 하는 선까지로 세분화해서 업무량 곱하기 업무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후자는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어요. 성과주의 예산은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켜 장기적 목표를 연동시키는 것은 PPBS 기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 예산을 효과성, 효율성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장기적 계획 수립에 이유해 장기적 계획 수립 이것도 역시 당연히 PPBS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제도의 편성 운영에서 분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연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하여 사회복지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떤 예산 모형을 써도 품목별 예산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국에 품목별 예산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9번에 기획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 개발부터 시작된다. 자, 계획을 짠 기획은 목표가 좋습니다.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다. 조직 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 변경이 유리하다. 단위원가 계산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일선 조직들을 사업별까지도 세분화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PBS입니다. 그래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의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 여기 보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법을 활용한다. 굳이 49번을 또박또박 읽어드린 것은 지금 교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넣기 때문에 4번 단위원가란 단어를 쓰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인지는 알긴 하겠습니다만 1, 2, 3, 5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살을 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다음은 어떤 예산 편성의 기법인가? 다음은 어떤 예산 편성의 기법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전년도 예산에 기반하여 이러면 품목별 예산,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그러면 영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정보관리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무관하게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 성과의 대내외적 제시,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전부 여기 요즘 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은 조직의 업무 처리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얘에 대한 문제를 세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도 요즘 여기까지를 다루어야 되느냐. 어쨌든 왜 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물론 요즘의 정보관리는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옛날에 비하면 그야말로 지금 컴퓨터는 슈퍼컴이죠. 이걸 왜 사용하느냐. 51번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52번, 53번에 있는 내용은 52번, 53번의 내용은 제가 언급을 하면서 출제 비중은 좀 약할 것이다 해서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마음 가볍게 해설서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전략적인 자료관리도 있고, 또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 DSS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그래서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 이런 것 등이 나와 있는 개념을 해설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54번에 보시면, 자,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올해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 목표를 작성하는 스마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단기화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을 목표라고 하고, 영어는 오브젝티브스라고 합니다. 보통 1년 이내의 단기 목표를 오브젝티브스에서 MBO라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할 때 MBO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의 사업 목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 진술해야 되냐 할 때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법을 씁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미주업을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니까 다음에 어테이너블, 획득 또는 달성 가능해야 되고,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타임 베이지드, 시간 제한적이거나 시간에 기반을 둬야 되고 하는 것을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영어 문제와 같이 소위 조사로 본다면 타당도 유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오면 획득 가능해야 되고, 관계 지향이 아니라, 자, 여기 함정 나오겠죠. 결과 지향이어야 된다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2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